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승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일단 남한에서라도 군대 국가 수립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국방을 안정시켰죠. 그래요. 또 뭐 했나요? 농지 계획을 했죠. 농지 계획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산 가지고 계속 말썽이 생기죠. 농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뭔가요? 한국의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로 몰수한 산업시설을 국유화해버리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이 민용했다지만 한 80%는 여전히 국유화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국유화하느냐 민용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은 국유화했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월이 흐르니까 산업이 낙후해버렸죠. 이승만은 철저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다 보니까 민영화했죠. 사리사욕을 취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영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시설을 권력자가 좌지우지하면 권력도 커지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부도 크게 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단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에 대해서. 뭐 이승만이 꼭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승만 역시 좀 알아보니까 어떤 거에 좀 잠깐 잘못 얘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인 재산 몰수, 일본인 송환, 이런 문제 있죠. 이승만 역시, 거기에 가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그 이승만은 빨리 이제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한국의 현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과 교류를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산업시설이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발전이 굉장히 뒤처졌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처럼 첨단 산업국가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인하고 기술자들이 다 한국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들 한국인들을 만들었으면 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첨단 산업국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한 자본들은 한국인이 된 일본인을 통해서 유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 손실이 컸다는 거예요. 거지 국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추방하고 몰수함으로써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급 기술은 그들로부터 전수받으면 되는데 한국인으로 만들어서 근대국가 수립정부 군사정부 이제 박정희는 이제 어떤 일을 벌였나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했다 했죠. 신사의 육성에 힘쓰죠. 또 수출에 힘쓰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예요. 그 메이지 유신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되겠죠. 박정희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출 확대, 신산업 육성이었다. 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이 수출 확대, 신산업 육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업이 육성된다는 거예요. 산업화되는 진정한 근대국가 수립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부족한 물자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수천 년간 이어온 식량도 부족한데 농업에나 신경 쓰자는 고도의 가속적 생각을 폐기하고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화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해서
해결하자는 새로운 발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메이지 유신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김대중, 김영삼, 윤보선 이런 사람들 다 겪었죠. 모른다는 거예요. 녹음이나 신경 쓰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시사는 육성이냐 그러면서 다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제철소 설립하겠다 할 때도 다 반대했고 뭐 경부 고속도로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요. 그게 이제 또 민주당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으면 한국이 산업화가 됐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아니 뭐 해봤자 수천 년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는 걸 자꾸 집착해서 뭐 하냐.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화로 부족한 거 얻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한국이. 과연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처음인가? 왜 처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제국 내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각종 산업을 한반도에서 육성하면서 제국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그렇죠. 제국이 컸죠. 한반도에 부족한 물자를 수입하여 소비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생산해가지고 부족한 곳에 보내고 또 다른 곳에서 풍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입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제국 내 무역인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식량이 부족했죠. 한반도에 공산품 팔고 쌀 수입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대 국가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막 어떻게 생산해 보겠다. 그게 근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대 국가는 수출을 무역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식민지 개척한 것도 다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박정희는 알았던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 윤보선,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은 뭐 그래요. 즉 이러한 무역 확대 정책을 박정희는 채무를 통해 깨닫고서 다시 시행했던 것이다. 그래요.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박정희는 조선 총독부가 시행했던 제국내 무역을 세계시장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팔 게 없으니까 제조하기 쉬운 것부터 하겠죠. 뭐 가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며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였고 재투자하여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그래요. 이런 일은 벌써 식민지 시기 때 있었죠. 더 고도화된 상품을 판매했죠. 뭐 제철소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회복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직접 경험한 박정희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 신사의 육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또한 신사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과 고급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누가 고급 기술을 다른 국가에 함부로 제공한단 말인가. 근데 고급 기술을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 고급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는 없었다. 함부로 고급 기술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철소 설립 기술은 고급 기술이었죠. 지금은 좀 약간 뒤처지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예요. 일본이 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은 한반도를 중시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한반도를 친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친일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식민지로까지 만들었는데, 갑신정변 인사들이 개혁에 성공하고 친일국가가 됐으면 식민지 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한일 수교를 하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한일 수교를 반대하면 역시 불가능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반대했는데 박정희가 뭐 구력 외교를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반대한다. 어떻게 해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박정희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제국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과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요? 주로 학생들이죠. 식민지를 겪지 않은 학생들이 반일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식민지를 겪은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반일 감정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수교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건 선거 결과 보면 잘 알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반일 감정이란 건 뭔가요?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죠. 물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반일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박과 같이 강요된 반일 교육에 세뇌된 학생들, 그렇죠. 이명박도 그때 반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 당시엔 학생이었죠. 그래요. 식민지를 제대로 겪은 사람이 아니죠.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가볍게 제압했다. 가볍게. 근데 그 소수인사였다. 소수파였다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소리 크고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뜻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시대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당시 반일 감정에 투철하여 한일 수교를 반대했을까? 또 30대 이상은 진짜 한일 수교를 반대했을까? 제대로 겪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다면 1965년 한일 수교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군사정부는 선거에서 대패했을 것이다. 근데 한일 수교를 했어요.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2년 뒤에.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196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51.4%를 득표했고 신민당의 윤보선은 40.9%를 득표하여 한일 수교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압승했잖아요. 10.5% 차이로 압승했다는 거예요. 큰 차이죠. 10% 이상이면. 또한 1967년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민주공화당은 129석을 얻었고 윤보선의 신민당은 45석을 얻었다. 박정희 민주공화당은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었다. 선거에서 129석 얻고 박정희는 윤보선 45석 얻었다는 거예요. 윤보선의 신민당은 제1야당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떻게 왜 임시정부하고 공산당은 지지를 못 받고 우파 정당들이 절대 다수를 얻고 46년 선거에서 공산당이 한국 수립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선거 참여하지 마라 했는데 그냥 95%의 국민 유권자들이 참여해버리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일 수교하면 나쁜 놈 같지만 수교하고 딱 선거 치르니까 압승해버리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 원했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통해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한일 수교를 간절히 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절히 원했죠.
1946년부터 시행된 주요 선거 결과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으며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일본과 일본인을 싫어하지 않았다. 시행된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 국가를 경험하고 근대 국가를 이루음을 알았죠. 언제 알았냐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독립운동가들도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조선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철소가 필수적이었다. 그렇죠. 신산업 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박정희는. 하지만 제철소를 설립할 기술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그 어느 국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을 함부로 제공하냐는 거예요. 또 무시하기도 했고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은 한국인은 산업이 낙후된 거지 국가의 미개인들이 무슨 제철소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걸 너희들이 설립해서 뭐하게? 너희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박정희 지시로 포항제철 초대회장 박태주는 일본 정부에 기술을 요청했다. 일본한테 기술을 달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니까 있겠죠. 다 안 주는데. 한국인들의 본래 면명은 한때 산업이 발전된 국가의 근대화된 제국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일본인들은 제철소 설립 운영 기술을 제공했다. 이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일본만. 현실 한국인들도 모르지만 당시 한국인들이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한국에 분단돼서 이제 뭐 분단된 남한은 없었지만 그래요. 한 지역이었을 때는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제철소, 비료소, 발전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고급 기술 안 가지고 있었지. 그래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일본인 다음으로 가장 근대화된 국민이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운영을 못해요? 세계인들이 모르는 거를 일본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은 국가에서 살았으니까. 일본.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1966년 박정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시설 육성을 위한 인재를 양성했다. 사실이죠. 1973년 포항제철소가 완공되어 강철이 원료인 선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철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이 기술 안 줬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기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본인들 다 고급 기술 있잖아요. 좀 부족한 기술도 있겠지만 설비 시설. 한국인들은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인이 되는 일본인은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달라고 그냥 줬을 거 아니에요. 바로 설립 가능했죠. 그랬으면 이승만도 그래요. 계속 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 제공했으면 폭동도 안 일어났죠. 잘못된 조치였던 거죠. 철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가전 산업, 정밀기계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그래요. 또한 국방 산업 육성도 가능해졌다. 박정희 정부 때 소총, 장갑차, 지대지 유도탄 등이 개발되어 생산되었다. 또한 박정희는 이베토급 소형 잠수함 개발 사업을 승인하여 잠수함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 다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첨단화되면서 지금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농업 국가였던 산업이 낙후된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1964년 미국의 걸프사와 합작하여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걸프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유산업을 육성하였다. 또 정유산업도 육성했고 1970년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했다. 석유화학 산업 육성했고 1972년 준공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핵심 공장들은 상당수 일본 기업과의 합작이었다. 석유화학 산업은 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기술을 제공받아야 할 수 있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고 그래요. 이승만의 원전 산업을 계승한 박정희는 1972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건설하게 했고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산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전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죠. 박정희는 반도체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산업임을 눈치채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 그래요. 1974년 강기동 박사와 이건희 당시 동양방송이사가 주도하여 한국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반도체 산업도 육성을 하고. 박정희는 이를 단순한 개인 사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적 전략 기지로 간주했다.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한국 최초의 웨이퍼 가공 공장이 가동되도록 뒷받침했다. 서서 이제 반도체 산업도 이제 성장하는 거죠. 신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수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생겼고, 그렇죠.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 제공된 일자리만 600만 개에 이르렀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600만 개의 일자리를 또 별도로 제공한 거 아니에요. 농업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들의 가족수를 포함하면 약 2천만 명이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농업국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에 몰리면서 빈민들이 증가하고 조국을 떠나야 되죠. 그런 일들을 농업국가에서 발생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네팔을 보라는 거예요. 도시 빈민들은 반정부 의사가 돼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어떤가요? 꼭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다 제공해버렸다는 거예요. 600만 개를 제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얼마나 큰가요? 1973년에 이르러 제철소가 설립되고 시설 육성이 가능해졌는데 1930년대 한반도에서 훨씬 크지는 않죠. 한반도에 제철소가 있었다. 제철소가 2개 있었죠. 따라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야 1945년 붕괴된 산업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원래부터 못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1930년대에 이미 제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비료공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수족발전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970년대 한 중반쯤 이르러야 제철소가 생기구나. 식민지 시기에 어느 정도 살았을까? 그럼 1930년대 수준을 1970년대에 이르러야 한국이 회복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거지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당시 한국인들은 어땠나요? 토지를 제공받으면서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못 살았겠냐는 거예요. 제국 하수인 노릇 했는데 못 살았겠냐는 거예요. 잘 살았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국이 사라지면서 다 거지가 된 거죠. 한국에 들어오면서 직장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은 다시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했다. 일본인을 추방하고 일본과 단교함으로써 발전이 15년 늦어진 셈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안 쫓아냈으면 그냥 바로 산업국가가 돼버린 거죠. 산업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80%가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고철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신산업을 육성할 때 가능한 적임이 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면서 산업을 육성했다. 사실이죠. 이런 기법도 다 뭐냐는 거예요. 정경유착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법,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의 기법이라는 거예요. 만일 정부가 시설 육성을 직접 하려 했으면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시설 육성은 실패했다. 그렇죠. 시설 육성하는데 정부가 나서볼 거야.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산업 육성하건 뭐 하건 꼭 필요한 거, 당시 뭐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만 정부가 좀 나서서 했지 다 민간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박정희는 메이지 유신에서 비롯된 시설 육성 방법을 정확히 아는 이였다. 그렇죠. 김대중, 김명삼, 윤보선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요. 이승만하고도 많이 다르죠. 군사부 정부가 장기 집권하면 민주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처음 도입한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를 실시하며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 처음에 이제 농업국가에서, 사람이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민주정치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근대국가 수립은 수십 년에 걸쳐 단절 없이 진행해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유럽에서 뭐 프랑스건 영국이건 근대국가를 수립했다지만 그들이 뭐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를 시행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걸쳐서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그와 같은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근대화 이념을 체득하고 근대화 이념에 따르는 윤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안 하려 하지. 그런 거 왜 하냐 이러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판 메이지유신을 겪으면서 맞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추진하니까 뭐라 하냐. 그런 거 왜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권을 해버리면 좀 하다가 말게 되는 거죠. 민주정치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근대화 이념을 알고 근대화 이념에 따른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 시대까지는 근대국가 수립은 사실은 저절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선각자들이 나서서 한 거라는 거예요. 20세기에도 장기 집권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산업화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지만 현대식 민주정치를 실시한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산업화된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했다. 민주정치를 좀 빨리 실시했죠. 남미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다 어떻게 했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장기 집권해버리면서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대국가 수립은 뭐 5년, 10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박정희가 한 일은 민주정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수립에 적합한 자기 수준에 맞는 민주정치를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도 근대국가 수립할 때 민주정치 수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박정희보다 높은지 낮은지.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장기 집권을 통해서 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다. 대부분 다. 뭐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판단 기준 1567에 따라 박정희는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 기준을 보면 되겠죠. 한번 볼 수도 있죠. 판단 기준 1567.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핵심만 되는 것만 본 거예요. 1. 민간기업 육성, 시설 육성했잖아요. 민영화를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업 성장 장려. 5.
시장 육성 및 개척, 무역 확대 및 투자 유치, 그거 했잖아요. 수출 중심, 수출 확대, 산업간 평등 중시, 농업에 다른 사람을 육성에 힘썼죠. 정부와 민간 사이 평등 달성. 그래요. 가능한 한 민간을 통해서 육성했잖아요. 정부 우위라 생각하지 않고. 3도 돼요. 신분제도 금지. 이거는 뭐, 이것도 사실 넣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지 신분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주인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해당되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뭐, 핵심만 다루니까 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신분제도 금지는, 그래요. 이승만도 기여했죠. 소작농가 지주가 있으면, 신분제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농업국가에서. 그래요. 공주개혁을 했으니까. 그래요. 세상 박정희가 집권하여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일은 한국에는 큰 축복이었으며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를 하더라도.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박정희를 지지했죠. 깨달음은 더 높았던 거예요. 그 당시 윤부선, 김대중, 김명삼 이런 사람보다 일반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한일 수교했을 때 적극 지지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아까 그 선거 결과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록 지식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다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죠. 깨달음은 어떤가요? 김대중, 김명삼 그런 그때 한일수교 반대했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깨달음이 높기 때문에 박정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러면서. 그런 깨달음은 뭔가요? 경험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식민지식이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경험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사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겠죠. 그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다수 한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박정희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독부가 실시한 그러한 인사가 박정희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한 인사가 박정희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죠. 당시 기업인들은 알고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사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렇잖아요. 혁명을 일으켜 집권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매우 가능성 낮은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며 한국은 혁명을 통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아는 이들이 한국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인데 정확한 방법을 아는 이가 또 그러한 이가 혁명을 일으켜서 집권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적과 같은 산업화된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축복이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축복이었죠 사실. 비교를 위해 이승만은 미국형 이론형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로 규정하고 박정희는 일본형 실무형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고 말했지만 이론 없이 메이지 유신을 이해하고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실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도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보선이나 김명삼, 김대중은 박정희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박정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며 고대의 농업국가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사람들이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이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확고한 친해양 세력 인사였지만 장기에 걸친 독립운동으로 강한 반일 감정이 생겨 완전한 친해양 세력 인사가 되지 못했다. 또 그런 게 있었죠. 또한 이론을 통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지만 실무에 어두웠다. 그랬기에 그냥 일본인들 다 쫓아내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국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본과 교류하면서 바로 산업국가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몰라 좀 어두웠다는 거예요. 실무에 이론은 알아도. 하지만 박정희는 반일 감정을 극복한 완전한 친해양 세력 인사였으면 친일 세력이었죠. 박정희 일본과 교류하면서 실무까지 능했으니 실무도 빠삭했죠.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실상 박정희는 이승만보다 더 완전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 시대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필요해 외교력이 매우 뛰어났으니까 시대적으로는 이승만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순도를 따지면 사실은 박정희가 이승만보다 더 강력한 우파 인사였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우파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까지 알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